네, 정부가 2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전의 전쟁에서 한국 반도체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라는 책을 썼네요.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도체 지원 26조, 상당히 정부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영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워낙 요즘 엔비디아 아주 시청자들, 투자자들 뜨거운 관심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고대형 메모리 납품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과연 이게 진실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준영 연구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납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고객인 엔비디아에서는 더 많은 형태의 HBM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생산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바로 현재의 이 주도권 갖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하는 것의 품질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려도 예. 괜찮을까요? 이게 보시면은 제덱이라고 하는 데서 HBM이라고 하는 것의 사양을 검토를 합니다. 근데 그 사양은 용량과 속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요. 네. 삼성도 굉장히 뛰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이미 그 테스트를 마쳤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가지고 기사 보시면은 발열과 전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랬죠. 발열과 네. 전력.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스펙은 아닌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약간 소재상 위 그다음에 공정상 위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특성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약간의 테스트가 좀 답보 상태다 혹은 좀 더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정확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 외신 보도에 대해서 네. 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저 말이? 그건 이제 그 업체들이란 단어에서 약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체들. 예, 네. 맞습니다. 업체들이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요, 구글이 될 수도 있고, AMD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형태의 업체들이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 상황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엔비디아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 경쟁사들끼리 여전히 테스트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조롭다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엔비디아 납품 시점이라든지 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예, 현재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를 4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양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5월 말 6월 초에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그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HBM을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생산은 좀 어렵지만 마이크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이닉스와 삼성을 할 것이냐. 이 벤더들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가 아마도 5월 말 6월 초에 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이제 HBM 독점 납품을 하는데 삼성과 마이크론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가 5월 말, 이달 말. 제가 봤을 때 5월 말이나 6월 초. 6월 근데 초에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테스트를 지속할 겁니다. 테스트를 계속한다 이거죠. 네. 해서 맞는지 봐가지고 납품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자, 이 양준석 교수님, 저희 이제 반도체 지원 대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네. 발표한 대책. 네. 26조 원.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우선 내용도 좀 다양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대책도 나와서 대책을 냈을까요? 대체로 지금 선진국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생산을 그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지원금을 못 주고 있다. 오히려 반도체 회사들을 그 뭐 높은 법인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장 건설 같은 거 어렵게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많아가지고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런 정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쫓아간다고 봐야 되지 앞서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 대책의 지원 규모나 이런 게 금하고 있어요? 지원 그 대책에 따라서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미국 칩스 액트를 본다면은 미국 국토 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390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생산 장비 투자 거기에 대한 세액 공제가 25%. 네. 그리고 반도체 연구 및 인력 개발에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유럽 칩스 포 유럽 본다면은 420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본은 2조 엔, 약 그 130억 달러입니다. 네. 대만은 연구 개발 비용 25% 세금 공제를 해준다고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재무부 주장으로는 조금 좀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1,50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226조 원이라면 한 190억 달러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미국, 유럽, 중국에 비교하면은 좀 작은 금액이고 일본보다는 좀 많지만 네. 그 다음에 대부분 요것은 한 70%는 금융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15조 죄송합니다. 15 이 인프라예요? 네. 인프라에 죄송합니다. 인프라에 2.5조 원, 그다음에 연구 개발 및 인력 그 개발에 한 5조 원 그렇게 지금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그 금융 지원 그게 18조 원 되는데 요거는 산업은행 및 공기업 출자분을 쓴다고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요것을 이제 그 산업은행이나 공기관들이 내게 되고 그다음에 오직 8조 원만이 이제 정부가 부담된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그 금액도 지금 있는 기존 예산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전환시킨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7년 설립 기간 요것을 절반으로 그렇게 3년 반 정도로 줄인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그렇다면은 미국하고 좀 비슷한 시기 내에 공정을 질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이렇게 진행하려면은 법도 많이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규제도 많이 풀어야 될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목표는 제시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선진국을 앞서 나간기보다는 선진국을 따라서 좀 그 수준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그러네요.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정부 발표를 산업은행의 정부가 좀 증자를 해가지고 한 17조 원 정도를 싸게 빌려준다. 그리고 한 1조 1천억 원의 펀드를 만들어서 소부장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R&D 연구라든지 또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에 한 8조 정도를 넣는다 이런 건데 과연 법도 고쳐야 될 때고 증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 전체 지원 규모가 우리 박준영 연구원이 볼 때는 충분한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부족한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어떤 대상인가 누군가를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생산을 잘해왔던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이미 해왔었거든요.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거. 맞습니다. 네. 그거 여러 가지 기관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대상이 보시게 되면 중견 중소기업이 70%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못을 박아놨어요.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지원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 개발할 때나 산업을 발달시킬 때 빠른 길과 바른 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경기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안 좋지만은 거기에 소부장이 더 안 좋거든요. 더 어려웠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제 기업에 대한 생존,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의 고용, 관련된 승수 효과 같은 것들 포함하게 된다면은 저는 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양은 교수님 말씀한 대로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소부장 산업의 우리 기술력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해서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볼 것 같고요. 지금 절대 규모가 우리 선진국에 좀 못 미친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청자는 이런 지적도 했어요. 다들 다른 나라 따라한다고 무리하게 지원이 필요할까? 미국, 일본이 반도체 지원을 많이 하는 건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인프라가 없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는 굳이 매번 반도체에만 많이 써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반도체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나라는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게 제조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보조금을 줬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직접 보조금은 우리는 없었죠, 이번에. 예, 그런데 저기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좀 그 생산 여력을 뺏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번에 저 그 가장 뭐 많이 예로 나오는 게 이 SK 하이닉스 저 용인 공장 같은 예인데 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7년을 지냈는데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죠. 아직 뭐 제대로 좀 삽도 못 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게 환경 규제 심사한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 가지고선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는 그 용인 근처에서 이 공장이 그 용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다 가져가지 물 않을까 끌어오는데 문제. 그래가지고선 물 공급 문제로 용수 공급 문제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또 정치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돈을 쓰지 않고 싶다면은 예. 개혁을 많이 해가지고선 비용을 줄여드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게 안 된다면 뭐 규제 완화를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규제 완화를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면은 돈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생산 시설을 외국으로 가져나갈 수가 있다. 그게 한 문제긴 한데 예. 제가 오히려 또 지금 그 질문하신 그 분하고 조금 좀 동의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기존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은 산업은행 출자금이나 공기업의 출자금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산업은행이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싸게. 여기서 이제 이것을 반도체 업체에 할당시켜 버리면은 다른 산업에 갈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만 많이 예. 지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그거를 염려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저도 지금 염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반도체에 이렇게 많이 돈을 간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인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그러면은 다른 우리가 유지해야 될 다른 산업들, 키워야 될 다른 산업들도 또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떤 면에서는 이 금액이 반도체만으로 할당됐다는 게 좀 걱정되긴 한데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개혁이 없다면은 그쪽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시청자는 이제 밑바닥 제조업이 사망 직전이다. 제조업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만 지원하면 되겠느냐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발표한 건 이제 반도체 지원을 위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반도체가 민생이고 이게 국익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스피드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 지원 전체 중에서 아까 70%가 중소 중견기업에 이제 간다고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소부장 기업에 우리 어떤 기업들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만 되고 지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어느 기업이 받는 걸까요? 이런 거는. 네, 이제 크게 보시면 소부장 플러스 팹리스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팹리스, 네, 반도체 설계 기업. 네, 맞습니다. 네, 설계 기업 쪽에 가는 것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반도체 기술력으로 보자면은 소부장 쪽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소재 쪽은 국산화율이 보통 30% 내외 정도 잡고요. 30%. 네, 그다음에 이제 부품과 장비를 보통 20% 내외 정도 잡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첫 번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생각하실 거는 팹리스라고 하는 것들은 소부장과 달리 제조를 끼지 않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엔비디아 같은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의 글로벌 수준 같은 경우가 팹리스 기업이 나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형태의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팹리스 반도체 공장이 없고 설계만을 하는 기업들이 수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이 수준이라는. 네, 뭐 수준까지 했을 때는 요즘에 기사를 보셨을 때도 나왔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세미파이브, 이런 뭐 리벨리온,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설계 단계에서 테스트 평가를 했었을 때는 때로는 엔비디아를 앞선다라고 하는 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가 원래 인공지능용 칩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기억하시기에 그래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픽.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게임용 뭐 그래픽이 맞습니다. 예, 단순화했던 것이 이제 바로 인공지능으로 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마하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리벨리온 같은 경우도 상당한 형태의 AI 맞춤형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더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지금 있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뒤지게 있으니까. 네, 뒤져 있고 지금이
인공지능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와야 앵커가 돼야 바로 여기서부터 큰 매출 같은 거나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이제 메모리에서는 우리가 1등인데 요즘 보면 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대만으로 상당히 많이 가서 R&D 센터 주요한 거를 대만에 많이 세운다 그래요. 왜 대만은 그런 구글이라든지 뭐 AMD 이런 데를 이렇게 우리와 달리 끌어들일까요? 우리나라는 좀 패싱하는 것 같고 대만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고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가 있는데 가야 되거든요. 전문가 많이 있는데 또 인프라도 마련돼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들도 거기에 모이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미국도 지금 그 반도체 그 발전되는데 어딘가 보면은 뭐 실리콘밸리가 물론 있지만은 예. 지금 실리콘밸리가 너무 비싸가지고선 지금 텍사스 오스턴 지역이나 워싱턴 DC 덜러스 국제공항 전에 지금 많이 크게 발전돼 있는데 그쪽이 발전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가면은 그러면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사람들 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자기네들 공장 세우는 것도 쉽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이미 상당히 큰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많고 그다음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또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반도체 만들면서 세운 인프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 많은 데는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뭐 가장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건 서울 지역이지만은 네. 서울 지역에 투자를 새로운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수도권 발전 규제가 있고 그 지방 균형적인 그 발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을 본다면은 저쪽 어디 뭐 사람들 별로 없는데 경제 개발 별로 없는 데를 위주로 여기다가 뭐 신산업 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실패하는데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게 첫째 문제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좀 그 기술면으로 본다면 좀 중간측입니다. 중간측이니까 진짜 뭐 아주 그냥 그 고기술 다루는 그런 인재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람 있는 곳에. 그래가지고선 차라리 하려면은 좀 더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투자가 훨씬 더 좀 자유로운 대만으로 가는 그 이유가 그쪽에 있지 않나. 인재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투자.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재 육성, 인재 양성과 투자 여건 면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데 마침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 이제 강하고 그쪽 분야 인력 수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발표에도 우리가 메모리 위주다. 특히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 좀 올리겠다 그런 목표도 어제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우선 메모리, 비메모리 짧게 좀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는 왜 아직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낮은지 네.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좀 부탁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후발주자로서 메모리부터 하자라고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쌓은 것 자체는 굉장히 행운이죠. 근데 메모리는 이제 주로 기억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나 교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메모리 하면요 업계에서는 좀 서운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주인공이고 비메모리가 나머지 같잖아요. 메모리 하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TV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시스템 반도체는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인식이나 처리 같은 것들 주로 한다고 보시면 연산 처리 같은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키웠다라고 하는 걸 성공한 것이고요. 근데 그 중간에 1980년대 후반 정도부터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 가지고 생산을 집중하자고 했던 게 바로 TSMC라고 하는 대만 회사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 방향이 달랐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물론 메모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졌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여전히 부가가치 높은 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된 시장이 보통 제가 봐서는 7년 잡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017년에 파운드리 사업 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2017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는 부족하나 미세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삼성과 TSMC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위탁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만 생산에 집중한 대만보다 삼성전자보다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시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더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를 본다면은 또 메모리 반도체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삼성이 패블리스를 파운드리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다른 그 반도체 업체하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진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거든요. 예. TSMC는 완전히 파운드리 말고는 다른 일을 안 하겠다고 다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자기네들 하청시킨 그 기업들의 그 지시를 다 따라가고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기술 노출 같은 그런 뭐 염려도 없고 그래가지고선 그 외국에서 그 패블리스 회사들이 그 하청을 할 때 TSMC를 상당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은 파운드리 말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도 하지만 또 시스템 반도체로 지금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상황이니까 잘못하면은 또 경쟁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술 노출도 혹시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자체로 본다면은 요게 그 초점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패블리스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쪽에 파운드리 같은 데는 좀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고. 네, 그 동안에 그래왔다. 그 다음에 이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파운드리가 그 마진이 낮은 사업이에요. 마진이 낮은 사업이니까 삼성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은 미국이 지금 뭐 생산 그 여력이 없어가지고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국방하고 안보적 문제거든요. 예. 미국의 지금 그 반도체 관련 그 매출액을 본다면은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 매출액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예, 그런데 그걸 보면은 다 디자인하고 패블리스 때문이지 생산은 자기네들이 오히려 후퇴했거든요. 높은 자본 들고 그 다음에 가격 변화 심하고 그래가지고선 이것은 뭐 그 너무 위험한 투자다. 그래가지고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어떤 면에서는 빠져나간 건데 그런데 지금 안보 면에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선 공장을 유치하고.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보조금 없이는 그러면은 들어갈 기업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시작한 이후에 뭔가 이 TSMC를 따라잡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이게 따라잡겠다는 목표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따라잡는 전략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DS 부문장 반도체 총괄 부문장 부회장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도 그런 겁니까? 다양한 관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과 올해 초까지 반도체 시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HBM 관련된 여진 어떤 형태의 순위를 뺏겼다. 왜냐하면 이제 탑 1이라고 하는 항상 베스트를 했다가 2등으로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하나의 경고 혹은 이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과제로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전히 파운드리에 대해서 삼성이 개발했던 게 3나노 보통 얘기하거든요. 3나노. 3나노라고 아주 최신 공정인데 그 다음 게 보시면 2나노겠죠. 그거에 대한 공정을 만들게 되게 된다면 당연히 고객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숙제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메모리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HBM이라고 하는 어떤 패키지품뿐만 아니라 D램의 6세대가 있습니다. D램 6세대. 6세대. 그러니까 D램의 10나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6세대가라고 만드는 게 있는데 뭐 찾아보시면 D1C라고도 얘기합니다. X, Y, Z, A, B, C예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되게 복잡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4년 말까지 누가 먼저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 연말까지. 네, 맞습니다. 6세대.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세 회사가 모두 다 누가 먼저 6세대 만들 것이냐가 6세대. 초미의 관심사라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세계 회사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납품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삼성전자로서는 조금 버거운 겁니까 지금 이게?
버겁다라고 했던 건 이제 두 가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HBM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뒤져 있는 건 맞는 네. 거거든요. 그것을 버겁다기보다는 기술 개발 방향이 좀 달랐었습니다. 방향이. 네, 근데 기술 개발 방향이 달랐던 것 자체가 현재 AI 시장의 폭증하고 연결되면서 좀 더 과대평가된 건 분명히 있고요. 예. 예, 그거를 봤었을 때는 그 HBM 만들어주는 후공정 쪽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현재는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전공정 쪽은 새 회사가 이제는 호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정은 소각세다. 네, 아, 호각사입니다. 그렇군요. 이 반도체 관련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반도체 산업 전망을 했던데요. 이 경기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 더 갈 것이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던데 어떤 근거로 들은 겁니까? 한국은행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팬데믹 동안에 좀 그 사재기를 좀 그 사용자들이 많이 했다가 예. 그게 사재기 있는 양을 다 소진시킬 때는 좀 시장이 악화됐다가 다시 이제 그 사재기 한 게 소진되면서 다시 이제 수요가 올라준 게 네. 첫째로 그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AI 때문에 지금 갑자기 모든 그 IT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그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이 AI 그 추세가 지속될 때까지는 계속 상승세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언제든지 신기술은 마찬가지지만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네. 이것을 판단하면서 좀 기가 좀 죽어가는 시기가 좀 있는데, 예. 그래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그래도 지금같이 그냥 좀 그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 뭐 투자 결정한 것을 그 멈추기도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년까지는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수그러질 가능성을 좀 예측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저희 시청자가 이제 우리 반도체 지원 대책 관련 얘기를 하니까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부 다 충당해야 되는 그건 상관없겠느냐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조금 나중에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경기 관련해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되면 인공지능이 힘으로 쭉 갈 것 같습니까?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변곡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보통 그거를 당연히 대부분 뭐 예측하시겠지만 25년 말 그 전후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2025년 말입니다. 네, 왜 그때까지는 그때가 그때죠? 네, 왜냐하면 그 실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축적되거나 세츄레이션 된다. 그다음에 경쟁자들이 사라진다. 예. 이런 거가 보통 2, 3년 정도 잡거든요. 2, 3년. 네, 그다음에 투자의 시기나 그다음에 고객의 평가 예. 이런 거 봤을 때 보통 2,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 있죠. 오픈AI부터 얘기하는 인공지능 회사, 소위 IT 회사들이 있고 디바이스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뭐 테슬라, 예. 삼성전자, 애플 이런 회사들끼리 다들 경쟁하고 있거든요. 예. 각자의 설계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각자의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누가 소위 최종 파이널 보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25년 정도 됐었을 때는 그때 누군가 떨어져 나가겠죠. 엔비디아는 끝까지 이렇게 계속 독점적 위치로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만만치 않은데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만만치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경쟁할 회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도 하나의 부품사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써주게 되는 회사가 결국에는 삼성일 수도 있고요, 애플일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IT 회사일 수 있습니다. 예. 그 회사들이 자기 각자의 칩을 요새 만들고 있죠. 자체 칩을 만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독점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엔비디아를 쉽게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쯤이면 그런 경쟁자들의 칩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빨리 내년이란 시기보다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이미 테스트 평가들, 파운드에 대해서 양산 평가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양준석 교수님, 이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들에 관한 아리백 에너지 이거 달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거 참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디자인할 때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그 싼 전력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그냥 그 온실가스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의 AMSD인가요? ASML. 예. 그 회사는 자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이제서부터는 장비를 안 팔겠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자연 에너지에는 핵 에너지가 또 안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좀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태양 에너지의 그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최소한도 선진국에는. 태양광. 예. 그래가지고선 이 태양 에너지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태양광 가격이 그렇게 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렇게 태양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을까? 태양광 발전이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환경이 좀 어려운 면도 어렵잖아요. 있지만, 예, 그렇지만 또 그 전에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어떠냐, 우리가 진짜 그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태양 에너지 말고도 뭐 저기 그 바람 에너지나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우리나라 업체들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쓰면은 우리 전력 모자랄 것 같다, 비쌀 것 같다 해가지고선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하라도 그 석탄 뭐 저 그 석유 그런 에너지원을 계속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네요. 반도체 전해 전쟁에 나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발표한 26조 원의 금융 지원, 반도체 투자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